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2021년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총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약 5년 전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했던 2020년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었는데요. 그 후에는 국가 비상사태를 핑계로 여러 차례 총선을 미뤄왔었죠. 군사정권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군부 정권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는 미얀마 총선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카자흐스탄에서 전해드립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이렇게 세 나라가 물과 전력을 맞바꾸는 협정을 맺었다고 하네요. 이런 협력이 가능한 이유는 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온 물 에너지 교환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의 첫날 보내드리는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현지 시간으로 30일, 지난달 30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4시간 동안 이루어진 협상 뒤에 생산적 회담을 했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는 1일 러시아로 출발해 푸틴 대통령에게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러시아의 입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홍콩 화재 사망자가 146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는 40여 명인데요. 화재 참사 현장 7개 동 중 4개 동에 대한 수색이 끝난 가운데 홍콩 당국은 수색 작업을 마치기까지 3, 4주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2019년과 같은 대규모 반중 시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여론 단속에 나섰습니다.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사이클론과 태풍이 결합하면서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 등의 극단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폭우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인도네시아에서 400여 명이, 태국에서도 16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또 동남아시아 각국에선 현재까지 800명 넘게 숨진 걸로 집계되는데요. 수백 명이 여전히 고립돼 있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반의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중립국 스위스에서도 병역 확대 방안이 국민 투표에 붙여졌지만 부결됐습니다. 이번 안건은 여성도 군대나 민방위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 복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자는 내용이었는데 투표 결과 유권자의 84%가 반대해 큰 표차로 부결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슈퍼리치 과세 상속세 개편안도 부결됐는데 반대자들은 초부유층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떠날 수 있어 나라 경제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이란과 튀르키예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 철로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이란의 마란드 채심의 소라야 환승선에서부터 튀르키예의 아랄릭 지역까지 200km에 이르는 철로를 연결할 계획인데요.
이란은 한때 실크로드로 불린 이란 남부가 중국과 유럽의 확고한 연결망으로 거듭날 거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려고 주변국과 무역을 늘리기 위한 기반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생산적이라 부르지만 의견 자라 말한다.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30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평화안 마련을 위한 회담을 가졌는데요. 네. 미국 쪽에서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위트코프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쿠슈너가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우메로우 국가안보국위원회가 서기가 이끌었는데요. 그동안 협상단을 지휘하던 사람은 예르막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패 수사와 관련해서 사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그동안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수석 협상가 역할을 맡아왔는데 빠지게 됐습니다. 회담을 마친 뒤에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안과 관련해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지만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협의가 진전되면서 이 문제가 이제 단순히 전쟁을 끝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문제라는 공동의 인식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회담의 목표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거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쪽도 회담 후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까지 밝히진 않았지만 생산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번 고위급 회동이 지난달 제네바에서 만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그때 제네바에서 러시아에 너무 유리한 쪽으로 마련됐다라고 한 협상 초안이 이제 28개였다가 이제 19개로 좀 줄어들었는데요. 네. 역시 이번에서도 협상의 핵심 쟁점은 영토였습니다. 그렇죠. 영토와 안보 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네바 회동 때 좀 합의가 많이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영토를 양보할 수 있을지 이걸 놓고 양측이 치열하게 의견을 나눴던 걸로 보입니다. 미국이 경제적 번영을 대가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관련해서 일부 양보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견이 남았다라고 이제 평가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합의가 결국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평화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후임자를 뽑는 대선 실시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위트코프 특사가 이제 1일자로 미국을 떠나서 2일에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조율한 종전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전역 양도가 아닌 수정안은 거부하겠다라는 뜻을 또다시 밝혔기 때문에 네.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날개 없는 트럼프. 추락할 때 날개가 있어야 다시 날아오르는데 그러게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얘기인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2기 집권 이후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갤럽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6%였습니다. 10월보다 5%포인트 낮아졌고요. 반면에 부정 평가율은 6%포인트가 오른 60%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취임 다음 달이 2월이었는데 올해 2월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그때 47%였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좀 내려가서 계속 40%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7월에 3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약간 반등을 했는데 이제 이번 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셈입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서 18일에 공개한 여론조사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8%였습니다. 이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여기서도 기록을 했고요. 네. 지금 갤럽 입소스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1기 말에 기록했던 최저치인 갤럽 34, 입소스 33%에 지금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지지율이 하락했느냐? 가장 큰 이유 경제 문제가 꼽혔습니다. 그렇죠. 높은 물가 역시 지목이 됐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폭스뉴스의 이용자 투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긍정률은 38%, 부정률은 61%나 됐습니다. 그 우호적인 언론사에서도 이 정도였으니까 나머지는 어떤가 아마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대의 정치경영대학원의 토드 벨트 교수가 사람들이 바이든 시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뽑았는데 여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안의 큰 코끼리, 즉 모두 꺼리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는 결국 관세다라는 지적을 내놨는데요. 네. 잘 살펴보면 무당층에서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지지율이. 아. 그리고 강경한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제 라틴계에서 반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유권자의 15%가 라틴계거든요.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 표심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을 만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네. 라틴계에서 많이 떨어지고 무당층을 끌어와야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지금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율 만회하기 위해 네. 고심 중일 텐데 네네. 지금 반이민 문제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할 때 이 문제가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안 그래도 주 방위군 피격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으로 바이든 전 대통령이 펼쳤던 관대한 이민 정책을 지금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작성했던 그 문서 대부분을 폐기하겠다라고 지난달 2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이민에 관대하니까 그렇게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이민자가 흘러들어와서 우리 국민을 쏘아서 죽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높은 물가와 앱스타인 파일 논란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반이민 이슈를 내세워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런 움직임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민자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건 물론이고요. 네. 기존에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비자나 영주권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아프간 국민에 대한 비자 수속은 즉시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사실 미국이 아프간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미군을 도와줬던 아프간 국민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이 특별 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이게 사실상 중단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려되는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우려국으로 지정한 19개 국가가 있습니다. 아프간, 이란, 예멘, 베네수엘라 등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온 이민자들에게 조사가 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고요 속의 외침. 외쳤는데 결국 외침이 묻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일본 가수 오스키 마키가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요. 만화 원피스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입니다. 네. 이 주제곡을 부르던 도중에 갑자기 쫓겨나듯 무대에서 내려가야 되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게요. 관객들이 노래를 따라 불렀는데 갑자기 조명이 확 꺼지고 반주도 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굉장히 놀랐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황한 가수에게 갑자기 행사 진행 요원 2명이 무대에 오르더니 퇴장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이렇게 가져가던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가수가 당황해하는 네, 모습이 네. 화면에 잡혔는데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이 가수의 소속사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튿날에도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결국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 가수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일본의 또 다른 대표적 여자 가수인 하마사키 아유미도 아시아 아트 상하이 공연이 하루 전에 갑자기 중단됐다라는 얘기를 지난달 28일에 SNS에 올렸습니다. 네. 중국 주최사가 든 이유 역시 불가항력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중국 당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항저우와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던 뮤지컬들도 갑자기 중지가 됐고 네. 피아니스트의 공연도 중단이 됐고 뭐 지금 중국 공연이
준비되고 있었던 건 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의 무력 개입 시사 발언 때문에 이렇게 줄줄이 이런 그렇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 없이 중국 당국은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만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한일령을 본격 발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2016년에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령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지금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적 교류도 사실상 단절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27일 기준 중국 항공사가 12월에 운항할 예정이었던 일본행 항공편 중에 16%의 운항을 중단한 상황인데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호텔과 리조트에서는 중국인 숙박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는 금지라는 표현을 단 한 군데서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전면 중단 금지는 없고 자제, 신중히 계획, 위험을 평가하라라는 문구만 지금 반복되면서 중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중국과 일본 간 대립이 이러다가 1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항일 전쟁 승리 80년을 중국 당국이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 정치와 선전 측면에서 쉽게 물러서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1년에서 2년짜리의 단명 총리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중국 당국이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단기간이니까 네. 관계가 악화되는 건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라고 중국 당국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문가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좀 당분간은 네네. 중일 관계가 일중 관계가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흑자에도 켜진 빨간불. 미국의 최대 성수기가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의 쇼핑인데요. 그렇죠. 이 예. 매출이 당초에는 이제 별로 예전보다는 별로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연말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가 커졌는데 네. 아니다. 이번 매출만으로 미국 소비가 강하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라는 지적이 함께 나왔습니다. 일단 마스터카드의 소비 동향 분석 서비스인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가 29일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요. 자동차를 제외한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판매가 작년 동기보다 4.1%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봤더니 온라인 매출이 10.4%나 뛰어올랐어요. 네. 이게 오프라인 매출 증가율인 1.7%를 아주 크게 웃돌았는데요. 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의 영향이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여기도 또 왜냐하면 AI가. AI한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거예요. 할인율이 높은 매장이 어디야? 할인율이 높은 온라인 사이트를 추천해줘. 이렇게 물어봤더니 추천을 쫙 해줘서 네. 온라인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고르는 과정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할인을 많이 하는 좋은 선물 추천해줘. 이러면 AI가 추천을 막 해줬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군요. 그 과정이 예전보다 빨라지니까 그만큼 더 많이 사게 됐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중요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점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과정에서 어떤 연령층과 소득층이 어느 정도 가격대의 물건을 왜 구매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점입니다. 분석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잘 봤더니 구매력이 떨어지는 젊은층이 주로 AI를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을 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매기니까 고물가가 일어났고 고용이 악화되면서 지금 고소득층 줄도 중저가 제품 시장으로 몰리는데 네. 미국인들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봤더니 하루짜리 할인 행사에 많이 몰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흥행은 물론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효과가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까지 이어져야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6개월 뒤 경기 상황에 대해서 눈에 띄게 비관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령대보다 경제적 압박을 더 받고 있는 세대가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을 주도한 세대거든요. 거의 절반이 관세 때문에 연말에는 쇼핑 지출을 줄이겠다. 수제,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하겠다라는 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연말 소비 효과는 앞으로 나올 각종 지표를 봐야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좀 네네. 지켜봐야겠네요. 네. 다음 키워드가 빈대지옥의 부활. 네, 이 부활한 지역은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의 국립영상원 시네마테크 프랑세즈가 있습니다. 예. 이 상영관에서 빈대에게 물렸다라는 관객 항의가 잇따랐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28일에 일시 폐쇄가 되면서 네. 방역을 위해서 내년 1월 2일까지 임시 휴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 빈대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이런 소식이 지난달 7일에 그 헐리우드 스타 시고니 위버가 이곳에서 공개 강연을 했는데요. 네. 관객 수십 명이 여기에 참석했다가 내가 빈대에게 물렸다라는 제보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빈대가 의자와 옷 위로 뛰어다니더라. 여러 사람이 통증과 가려움을 호소하고 목과 팔을 수십 군데나 물렸다라는 주장을 내놓게 된 거예요. 네. 당시에 이제 객석 400객석이 가득 찼다고 하는데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 빈대가 이 사람들을 타고 그렇겠네요. 파리의 숙박업소,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같은 관객들의 거처로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파리지앵이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당초 이 영상원 측이 약간 사건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관객들이 정신적 충격까지 호소하고 언론이 취재를 시작하게 되니까 상영관을 전격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객석을 분해하겠다. 섭씨 180도에서 여러 번 스팀 세척을 하겠다. 카펫도 동일하게 세척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올림픽 앞두고 빈대 얘기 그때도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범정부 차원으로 대대적으로 빈대 박멸 작전을 펼쳤는데 네. 지금 올해 또다시 나오니까 지금 현지 언론들이 빈대 지옥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도 쓰고 있고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갑자기 여기저기 막 간지러워지고 있네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다음 키워드 본캐는 통신사 직원, 부캐는 구리 경찰. 네, 통신사 직원이 이런 구리 경찰을 경험하게 된 이유는 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높아지니까 미국에서 구리를 노린 케이블 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LA 피해가 좀 심한데요. 전화선과 인터넷선에 신호를 전송하는 구리선을 잘라내서 가져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통신사 직원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위장을 한대요. 나무와 기둥 위에 가서 뭔가를 수리하는 것처럼 올라가서 케이블을 잘라낸다고 합니다. 그럼 뭐 의심 못하죠.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피해가 여러 곳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6월부터 이미 캘리포니아주의 한 지역에서는 군 기지와 911 응급 서비스 이런 것들이 최대 30시간이나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벌써 9천 건 넘게 지금 피해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구리값이 톤당 11,146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단의 소행이 아니냐 지금 FBI는 그렇게 보면서 지고 수사를 벌이고 있고 네네. 통신회사 AT&T의 조사관들이 사실상 구리 경찰이 돼서 돌아가면서 감시를 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막아야죠. 네, 그래서 일부 통신업체는 구리 케이블을 광섬유로 업그레이드하는 조치도 마련을 하고 있고 LA시는 신고를 하면 최대 5,000달러, 7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같은 일부주는 고철 처리장의 구리 판매제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의무화하는 등 법에 따른 제재도 지금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갖 가격들이 다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글렌 메데이로스와 엘사가 함께 부른 Friend You Give Me a Reason 함께 듣겠습니다. Sometimes I think of me and you, and every now and then I think we'll never make it through. We go through some crazy times, and there are times I wonder if I'll keep loving you, but I always do. Seems that love always finds a reason to keep me believing when I feel the love slipping away. Seems that love always finds a reason to make me stay, and even through the darkest night, the feeling survives. Seems that I can just look at you and I find the reason in your eyes. I know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달 우리 수출이 610억 달러를 넘어 11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체 누적 수출액은 6,40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3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관련 혐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식 재판도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전국경찰지휘부 화상회의에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에 대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1년을 맞아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 담화에 대해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이 잇따라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카자흐스탄 알마티로 가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그 맏형임을 자부하는 두 국가, 그러니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가을 겨울에 이웃나라 키르기스탄에 전력을 공급하는 대신 농사철에 키르기스탄으로부터 관계 용수를 공급받기로 한 그 삼국 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키르기스탄의 최대 수력 발전소인 독토굴 댐 수위 저하로 전력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키르기스 수요 전력의 40%가량을 공급하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행 관계 용수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댐인데요. 네. 키르기스탄은 겨울철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댐 수위까지 낮아지면서 전력 생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전력 생산을 하느라 물을 방류하게 되면 그 농사철에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보내줄 농업용수를 이제 충분히 모을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이제 가을과 겨울에 키르기즈에 전력을 공급하고요. 네. 농사철에는 이제 키르기스탄의 물을 받는 협정을 이제 체결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키르기스탄은 독토굴 발전량을 줄이고 그만큼 물을 댐에 저장했다가 이듬해 농사철에 하류 지역의 카자흐과 우즈벡에 이제 우즈벡을 위해서 이제 방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 세계 어떤 지역을 살펴보면 물 때문에 분쟁을 겪는 나라들도 많은데 오히려 이 세 국가가 물과 전력 문제 관련해서 협력을 하게 된 건데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네, 여기는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톡톡을 수력 발전소는 키르기스탄 남부 잘랄라바트 나른 강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옛 소련 시절인 1970년대 중반에 이제 가동을 시작했고요. 그 옛 소련 시절에는 중앙 집권적 계획에 따라서 이제 수자원과 에너지, 그러니까 전력이나 천연가스를 교환하는 방식의 통합 시스템이 운영됐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이제 각국은 전력과 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고요. 네. 이어 1991년 소련 해체에 따라 각기 독립했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수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이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제3국 전력을 키르기스탄에 전달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전력망을 통해 러시아 전력과 투르크메니스탄 전력을 각각 키르기스탄에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모두 그 러시아, 구소련에 속했던 나라들이잖아요. 서로 원래 또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지역으로 러시아가 이제 진출하기 전까지는 부하락 한국, 히박 한국, 코칸텍 한국 등 이게 독립적인 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네. 물론 그 앞에는 이제 티무르 제국이 큰 티무르 제국이 있었고요. 예. 19세기에 와서 이제 이 지역이 러시아에 병합되면서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20세기 초 혁명이 이제 성공하고 난 뒤에 나라 이름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진 이유도 1936년 소련 신헌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소련 내에 다양한 민족들이 각각의 국가를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영통을 또 나누고 민족별 행정구역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리고 우즈벡 사회주의 공화국,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등 15개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네. 명실상부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언이 생기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소련이라고 불렀고, 네. 그러다가 이제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 소비에트 유니언을 대체한 그 독립국가 연합이 생겨나가면서 이제 네. 이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요. 현재의 영토와 이름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들 간의 물, 에너지 협력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은요, 그 영내 국가들 간에 아주 합의된 국가 발전 전략이기도 합니다. 네. 카자흐스탄은 이제 독립 첫날부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이제 우호 관계 발전에 각별한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을 주도해 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뭉쳐야 한다라는 인식이 이제 깔려 있었던 거죠. 실제로 소련 붕괴 이후 나타난 이제 지정학 상황은 러시아, 중국, 미국이 아직 이 지역 과정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네. 이 지역 국가들 간의 아주 긴밀한 관계 발전을 촉진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이 중심이 되어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고요. 네. 또 정치적으로는 카자흐, 우즈베, 키르기스, 타지까지 협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스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독립 후에 중립국을 선포하고 정치적 결사에는 빠졌습니다. 네. 영내 협력 관계 중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그리고 정치적 협력은 중앙아시아 지역 안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이제 부상했고요. 경제 협력은 양자 관계 전반에 걸쳐 아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공동 교통 프로젝트가 아주 진행 중인데요. 네. 특히 이제 중국의 신실크로드, 그러니까 1대1로 이런 그 국가 전략에 따라서 이제 신실크로드 건설 계획이 있고 여기에 이제 두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주변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비롯되는 외부 위협은 안보 분야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갈등이 아니라 화해를 이제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러시아와 미국이라는 영내 경쟁 강대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의 핵심 쟁점은 양국 간 국경 획정 절차의 완료입니다. 2017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체결된 삼국 협정 조약에 따라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경은 완전히 확정된 걸로 인정되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2021년 쿠데타를 집권한 뒤 군부 통치를 이어온 미얀마 군사 정권이 지난 26일에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반정부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3천여 명을 석방한 건데요. 이번 달에 예정된 총선에 정당성을 포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 군부 쿠데타 이후 거의 5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으로 총선을 치르게 된 미얀마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얀마 군부가 그동안 총선 일정 여러 차례 미뤄왔었는데요. 네. 이번 총선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지난 8월이었죠. 8월 초에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총선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총선은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차 총선일은 12월 28일이고요. 2차는 내년 1월 11일로 확정이 됐고 3차 총선일은 내년 1월 25일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개표 결과는 1월 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거운동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시작이 돼서 1차 선거 이틀 전인 12월 26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군사정부는 쿠데타 발발 4년 6개월 만에 지난 7월 말에 국가 비상사태를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나서 테러가 우려된다 이러면서 일부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를 했어요.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은 아무래도 내전이 좀 있었던 카친주, 라카인주, 그러니까 국경이랑 접경되어 있는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행정구역이 약 330여 곳인데 그중에 63곳이 지금 계엄령 하에 있다고 합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아무래도 선거를 방해한다거나 또는 어떤 테러를 벌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최소 3년,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선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네.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하루에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치러질까요? 미얀마가 생각보다도 좀 큰 나라이기도 영토가 좀 큰 나라이기도 하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상황이 내전 상황이 좀 다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래서 안보 문제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네. 2021년에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 직후에 이제 내전이 광범위하게 있었죠. 그래서 여전히 반군 세력이 장악한 지역이 많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내전은 상당히 군사 정권에 유리하게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국경이랑 접경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반군 세력들이 장악한 곳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역의 안전 이유로 해서 투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정부가 이런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총선 같은 대규모 선거를 치르려면 유권자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상황인데 네. 지금 유권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 사실은 이제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네. 절반 정도 지역에서만 이 인구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행정력이 못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단계적으로라도 좀 총선을 치러서 이제 민주적인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걸 국내적으로 좀 과시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홍보 효과도 얻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시간 좀 장기간에 걸쳐서 하면은 정부가 좀 선거를 조작하거나 유리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고려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단계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적인 안보 또 내전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군사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지만 네. 국제사회라든지 아니면은 미얀마 내부의 반정부 세력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불안정한 통제력을 이유로 해서 네. 이렇게 군부 통치를 합법화하게 더욱 쉽게 하는 이런 총선이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죠. 그래서 보이콧 운동도 일어나고 그렇군요. 있고요. 오히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또 많은데 그동안 여러 차례 총선 일정을 미얀마 군부가 미룬 그 근거도 치안이 불안해서다 내전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미얀마 국무가 이제 2021년 2월 1일에 부정선거다. 그 전에 치러졌던 총선이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 전에 2020년에 이뤄졌던 총선이 이제 아웅산 수치 당시 고문이 이끌었던 그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결과가 광범위한 부정행위였다. 그래서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사실 이 쿠데타의 핵심적인 이유는 개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였어요.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은 자동적으로 전체 의석의 25%를 군부에 자동 할당되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2020년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워낙 압승을 거두면서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게 됐고 이러면은 이 군부에 줄 필요가 없는 군부에 거죠. 줄 필요가 없는 이 독소 조항을 뺀 개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국제사회나 국내에서는 그동안에 좀 2015년에서부터 이제 꾸준히 진전돼 왔던 이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렇게 한 번에 뒤집어질 수 있고 과거로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제가 당시에도 그때 기사를 많이 보기도 했고 또 뭐 미얀마에서 오신 분들 또 미얀마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사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가 자원부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려고 해서 거기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후퇴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군부 의석이 자동으로 이렇게 할당되는 이게 문제였던 네.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얀마의 민주화라는 것도 군부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이게 헌법의 독소 조항이지만 네. 당시 이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사실 민주화를 최소한 이루기 위한 네. 좀 안정장치인 면도 있어요. 당시에 군부가 주축이 됐었던 이 정부에서 이제 온건파 네. 뭐 예를 들면은 태인세인 당시 대통령이라든지 탄슈의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온건파인데 이 시대 흐름에 민주화를 허용할 수밖에 없는데 군부의 강경파가 워낙 거세니까. 거세게 예. 반발하고 있으니까 이 헌법에서 그러면은 25%에게 군부가 자동 의석을 할당하니 우리가 이제 민주화의 흐름을 수용하자라고 하는 타협책으로 이루어진 개헌이었는데 그렇군요. 이게 뭐 이 결국에는 독소 조항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 2021년에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이런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된데 이게 기한이 헌법에는 1년이거든요. 네. 이제 이거를 6개월 기한으로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이걸 무려 7번 6개월씩 7번이나 계속 이제 연장을 해가지고 네. 총선을 치러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7월 31일에 비상사태를 해제를 했는데 네. 그 전에 비상사태를 해제했다라고 하는 건 곧 이제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네. 그 전 단계였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이제 선관위가 그럼 총선의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렇게 그렇군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사태를 군부가 해제를 한 건 네. 이제는 좀 총선을 치러도 되겠다. 맞아요.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신감의 첫 번째 근거는 아무래도 내전 상황이 군정에 좀 유리하게 많이 정리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실 미얀마의 이 내전 상황은 상당히 2023년까지는 상당히 이 반군들의 세력이 거세서 많은 부분이 이 이제 반군이 장악하고 이 반군은 또 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세력들과 손을 잡으면서 세력을 굉장히 넓힌 상황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여기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중국은 미얀마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얀마 이 쿠데타가 처음에 2021년에 발생했을 때 중국도 여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약간 반군을 뒤에서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군부 정권에 다시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난 10월 말에 중국의 중재로 일부 주요 소수민족 반군 조직과 이 정부가 군사 정권이 휴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군정은 북부 만달레이주의 주요 영토들을 되찾는데 성공을 했고 이렇게 되면 총선을 앞두고 이제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이제 지역이 넓어졌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군사 정권의 굉장히 중대한 승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중국이 다시 이제 이 군사 정권을 좀 지지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미얀마의 정치적인 상황이 안정 구도를 이뤄야지만 자국에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군이 최근에 중국으로부터도 무기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공격용 드론 뭐 수천 대 또 뭐 항공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이제 반군 지역에 최근 들어서도 그냥 무차별 폭격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군부의 상황이 좀 유리해졌다라고 하는 게 아마 좀 자신감을 갖게 한 주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미얀마 군사 정권이 지금 이번 총선은 진정한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이다. 뭐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있지만 뭐 당연히 반정부 세력은 총선 보이콧한다. 네. 국제사회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좀 비판적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 총선을 치르면은 결국에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현재 군사 정권이 총선을 치르겠다 이렇게 일정을 확정하고 이걸 계속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지난 몇 년간 꽤 총선을 치러도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장치를 해놓은 거죠 갖췄고 지금. 예. 인제는 치를 수 있겠다라고 봤던 게 더 현실적으로 뭐 제일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네. 이 관영 매체들을 좀 보면은 이번 총선에 이 등록한 정당들이 55개나 된다고 합니다. 미얀마가 워낙 정당들이 숫자가 이전에도 많기는 했어요. 55개나 됐네요. 예, 55개나 된대요. 그리고 이 중에 9개 정당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후보를 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모양새는 상당히 갖춰져 있다라고 그러네요. 봐야겠죠. 네네. 그래서 군정은 이 소수민족들이 소수 무장단체들이 좀 장악하고 있는 곳들을 포함해서 네. 전국 약간 330여 개의 행정구역 중에서 300곳, 저 300곳에서는 총선을 치른다. 이렇게 지금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2월 이제 말에 치러지는 이 1차 투표에는 한 100여 곳 하고 2차에 또 나머지 100여 곳이 하고 나머지는 3차에서 치르게 3차로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는 총선을 치른다 이런 지금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 안전장치 뭐 어떤 거를 해놨나라고 좀 구체적으로 살펴를 보면은요. 네. 예를 들면은 2023년 1월 26일에 정당 등록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모든 정당이 60일 안에 새로 재등록을 해야 되고 재등록하지 않은 정당은 해산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재등록한다라고 하는 거 군정에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이끌고 있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뭐 당연히 여긴 참여할 수 안 되겠죠. 없죠. 네. 그리고 소수민족이 아주 강력한 소수민족의 이제 지역 그 소수민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샨 민족 민주동맹이라든지 네. 아라콘 국민당 이런 40여 개 정당들이 재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하면은 당연히 해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55개 정당들은 그럼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은 군부에
좀 우호적인 정당들이고 약간은 좀 온건파인 사람들, 이런 온건파의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정당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정당들, 또 총선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은 대부분 군부의 친화적인 정당들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국제인권단체 같은 경우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이 정당 등록법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위한 법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치러지는 총선을 인정할 수 없다. 그 민간 권력의 복귀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군부 정권이 권력을 더 공고하게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예,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오는 건데 앞으로 전망 총선 이후에 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약간 예상이 좀 되는 시나리오이기도 예, 뭐 한데. 또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은 미얀마의 현재 정치 상황에서 또 중요한 변곡점이고 또 긴 시각에서 뭐 긴 좀 여유 있게 보자면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민주화를 위해서 뭐 이걸 하나의 단계로 볼 수도 있지 않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좀 총선을 통해서 허울뿐인 민간 정부라고 하는 또다시 어려운 시기를 미얀마가 겪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2021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군 최고사령관이 민 아웅 흘라웅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현재 미얀마의 최고 지도자 겸 임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새로 구성되는 총선을 통해서 새로 구성되는 어떤 이제 입각한 정당들이 지지를 해주게 되면은 이 민아웅 헬라웅 임시 대통령이 실질적인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자신들이 되겠죠. 이제 민간의 지지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정식의 이제 민주주의적인 지도자다라고 국내외에 선언하면서 네네. 이런 뭐 외교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명분으로 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미얀마로서는 아직도 이제 민주주의의 봄은 좀 유언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